그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시장의 척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특히 초보자분들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어느 그렇죠. 정도의 네네. 분위기나 네네. 지금 내가 이 시기면은 집을 사도 되는 시기다 아니다를 음. 판단할 수 있는. 왜냐면 일반 사람들이 저나 부익남님처럼 여기 올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아직 투자를 안 해보셨거나 이제 하는 분들은 그런 거는 솔직히 모르겠고 뭐 사야 돼요? 이거잖아요, 사실. 네. 네. 그러면 이분들은 뭔가를 살려고는 할 거고 네. 마음가짐 단단하게 하세요라고 해도 사러 가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좀 이런 건 좀 피해라라든지 아. 뭔가 좀 첫 발을 뗄 때 네. 조금이라도 좀 범위를 좀 안전한 곳으로 좀 음. 좁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일단은 그 이거는 조금 이제 그 분류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내 집 마련하실 분들하고 투자 또 다른 거니까. 네. 그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를 또 두 개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내가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갈래가 내가 실거주집을 살 사람인지 네. 투자를 해볼 생각인지랑 나눠야 되고요. 음. 실거주집부터 얘기를 하면 실거주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또 두 개로 나눠야 되는데 하나는 내가 좀 고가를 보겠다. 좀 비싼 거를 네. 보겠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갈아타기인 분들이 그렇죠. 많죠. 지금 시장에서. 네네네.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예비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아직 30대에 아이 하나 정도 있고 모아놓은 돈이 많지는 않은 분들 네네. 1억에서 2억 정도 들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이 내가 뭘 사야 될지 고민이 된다. 먼저 고가 시장 보시는 분들은 결국에 비슷한데 일단 예산을 이제 꿈을 담은 예산을 설정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꿈을 담은 예산이라는 건 내가 최근 시장에 지금 시장에 갈아타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최근에 뭐 길어야 뭐 4년 5년 네. 요 사이에 집 산 분들이 꽤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제가 현장 가서 딱 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봐도 네. 뭐 결혼하고 6년 됐고 음. 뭐 신혼 2년 전세 살고 네. 집 샀어요. 네네. 근데 집값이 많이 올라서 갈아타려고 해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 보면서 제가 약간 느끼는 게 한치의 의심이 없더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집값 잘못될 수도 있다는. 아, 집값이 뭔가 안 흔들릴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 네. 그게 저는 약간 좀 옆에서 봤을 때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실거주집 처음에 신혼집 구할 때는 막 그렇게 막 대출 많이 일으키거나 하지 않았는데 네. 이번에 갈아타면서 대출을 막 최대치로. 최대한 끌어모으려고 하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렇게 예산을 하시는 것보다 네. 그냥 저는 요즘에 그 정부에서 규제하는 게 이 부분은 약간 뭐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DSR 규제,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시장을 더 건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쵸? DSR을 예, 하면. 예, DSR을 하면. 음. 그러니까 DSR 지금 현재 규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정도로 갈 수 있는 집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뭐 어떤 뭐 증여라든지 예, 뭐 이렇게 대출 받는 건 말고요. 예. 지인 대출 말고. 예,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있죠. 그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 증여나 부모님 대출이다. 네. 그럼 부모님 대출이면 솔직히 내가 상환을 안 해도 좀 되니까. 미뤄도 되니까 그건 해도 되죠. 그렇죠. 근데 일반 사금융을 쓰거나 아니면 금융권이 자꾸 내려가거나 뭐 P2P 쓰고 막 네, 이런 P2P 분들 쓰거나 막 부동산 사장한테 빌리거나 이자 엄청 해갖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좀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그거를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다니면서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4분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네. 뭐 서대문, 동대문 레벨, 강서구 요 정도 되는데 임장을 한번 했었는데 신혼 때 이제 한 1억 5천 정도가 있었고 네. 결혼하신 지는 한 5년 됐는데 한 1억 5천 정도 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일기 신도시 정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구리 뭐 분당 그때 좀 비싸도 어렵고 구리나 뭐 평촌 뭐 부천
뭐 아니면 저기 고양시 덕양구나 네. 일산 네. 뭐 요런 데다 내 집 마련을 한 1억 정도 빌려서 내 집 마련 하셨더라고요. 네, 그분이. 네, 네. 제가 근데 손님 오셨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혹시나 또 그럴까봐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못 알아보셔서 괜히 좀 약간 마음이 그래갖고 앉아있다가 얘기하시는 걸 듣는데 1억 5천 종잣돈에 1억을 얹어서 2억 5천으로 집을 샀는데 이제 그게 한 6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네. 이게 그렇죠. 자신감이 확 오죠. 자신감이. 자신감이 장난 아닌 거예요. 나는 부동산 잘하는 사람이 나는 무조건 사야 돼. 네. 무조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서울에 들어가고 싶다. 네. 그래갖고 이제 제가 거기 임장하는 데로 오셨던 거예요. 뭐 금액대가 뭐 대략 어느 정도 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10억 넘는 거 보시더라고요. 10억 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물론 비과세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매도해서 한 6억 정도 된다 치면은 네. 그 대출도 1억 정도 대출 냈던 거 다 갚았고. 그러니까 이제 6억이 순자산이 된 거죠. 그러면 뭐 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얘기를 하는데 그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되게 아니 왜 그때 여기다 샀어 애초에 더 좋은 데 사지 그랬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아니 저희 외벌이에요. 그리고 저기 월급 얼마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1억밖에 대출 못 한 거예요. 저도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때 그렇죠. 막 있는 대로 해갖고 좋은 데 네. 샀어야 되는데 뭐 마포 샀어야 되는데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하는 분들 많죠. 많죠. 그러니까 많아요. 지금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쵸. 진짜 더 할 거예요. 네, 더 할 걸. 근데 사실 그거는 내가 베스트가 상황이 된 거니까 그런 거지. 네. 만약에 워스트였으면 그분은 1억 대출 낸 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였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분 입장에서는. 네. 근데 그분이 거기서 그 LTV로 했을 때 11억 정도의 규제 지역이면은 9억까지 40%고 네. 뭐 딱 4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겠죠. 네. 뭐 3억 8천, 네, 4억 3억 8천, 4억 네. 이렇게 방공제하고 막 이러면 네. 좀 더 빠질 텐데. 그럼 거기다가 신용을 또 끄는 거예요. 이제 지금 자기 6억 있으니까. 네. 근데 소득이 매달 한 400이고 애도 데려왔는데 네. 외벌이고. 외벌이고. 네. 그럼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분이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집값이 분위기 안 좋아져서 딱 1억만 빠져도 네. 그렇죠. 예, 과연 괜찮을까? 예, 잘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1주택 첫 번째 주택으로 성공 경험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비싸진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저가 시장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한 2억 정말 많으면 3억 네. 정도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 높은 거를 좀 보시면 어떨까. 전세가율이 높다는 거는 결론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네. 차이가 크지 않은 거. 뭐 신축일 수 아니죠. 신축도 요즘에는 아니죠. 신축도 어렵죠. 네.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약간 중간 구축 같은 느낌. 예, 예. 왜냐면 저도 신축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투자 신축했었고. 네. 근데 이게 약간 이 얘기를 하면 공감대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왜냐면 가격이 네. 지금 우리 일반 30대 그 친구들이 네.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에요, 아예. 사실 그렇긴 하죠. 예, 예. 네. 아니면 아예 출퇴근이 안 돼. 네. 한 아예 왕복 한 4시간 4시간 반. 네. 그러니까 4시간 넘게 봐야 되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네. 실거주집을 사겠다고 왔는데 네. 제가 막 직장이 어디예요? 강남입니다. 그래요. 천안 좋네, 천안.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평택이나 천안 아니면 예. 뭐, 예. 여기 거기도 갈만하다. 네, 거기 갈만하다고 말하기가 네. 천안에서 KTX 타면 1시간밖에 안 걸려요. 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제 구축을 봐야 되는데 네. 대부분. 그럼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 아파트들 중에도 전세가가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6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사고 싶다. 네. 이거 살 수 있을 것 같다. 예산이 무리도 아니고 네. 저희 뭐 맞벌이고 영끌도 아니에요. 너나님 저희 이거 사도 될까요? 그럼 저한테 이제 뭐 여러 개를 얘기하면 그 아파트들의 현재 전세 시세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6억이라도 어디는 전세가 3억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어디는 전세가 막 4억 5천씩 하는 데도 그런 데도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러면 전세가 4, 5천씩 하는 데가 훨씬 더 나중에 시장이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했을 때 전세가라는 하방이 받쳐주는 시장 물건이란 네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상하게 거기만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가지고 그, 그 분당선 중에 하나 네. 있어요. 네. 거기는 매매가 뭐 6억 초반인데 전세가 막 4, 5천 이러거든요. 근데 네. 똑같이 매매가 그 정도면은 전세가 막 3억, 뭐 2억 8천 이런 데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경우라면은 좀 전세가를 높은 데를 보시는 게 어떨까. 그냥 전세가가 높은 게 이제 투자금을 뭐 좀 줄이는 목적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전세가 자체가 어쨌든 실사용 목적의 네. 어쨌든 거래 가격이기 때문에 네. 위기가 와도 네. 지금 어쨌든 뭐 소위 말하는 일종의 영끌일 수 있으니까 네. 좀 네. 안전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버텨준다. 네. 그러니까 실거주라면 사실 투자금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사는 개념이니까 네. 이게 내가 떨어졌을 때 그 심리적 충격을 그러니까 덜 받으려면 네. 덜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덜 떨어지는 거는 전세가가 높은 게 덜 떨어지거든요. 전세가를 높은 게. 그렇죠. 전세가 높다는 거는 그 네. 집이 어쨌든 살기 좋다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또 분리해서 봐야 돼요. 지방은 또 달라요, 얘기가. 네. 지방은 아시겠지만 항상 전세가 90%인 애들 있거든요. 지방은 이제 집을 사기 싫어서 집값이 그렇죠. 내려가 있는데 네. 전세는 또 살아야 그렇죠.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붙어 있는 있죠. 거죠. 네. 근데 수도권은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내 출퇴근 범위, 강남 출퇴근 범위 안에 있는 집 중에 그런 데가 있다. 그런 데는 매수가 붙었을 때,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살 수 있는 집들이거든요. 근데 지방에 있는 전세가율만 높은 애들은 네. 나는 죽어도 이거 내 돈 주고 사진 않을 거야. 인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여기서 거주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살게 인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수도권 물건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지방 출신 어떤 분이 있는데 너 집 있어? 나 이번에 저기 수도권에 내 집 마련했어. 우와, 야 진짜? 어디야? 어디 역 옆에야. 와 진짜? 계단식이야? 계단식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똑같이 네. 야 나 이번에 어디 저기 지방 모 도시에 네. 나 내 집 마련했어. 네. 왜 샀어? 그렇죠. 뭐 사는지 모르잖아. 왜 샀어 너? 이거 어쩌려고 그래? 근데 이거잖아. 그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어. 실제로 결과로 나올 네. 때. 그 대표적인 게 매매가 전세가가 네.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지방에 맞아요. 구축 아파트. 네.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일단 얘기를 다시 돌아오면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구축밖에 못 본다. 내 가진 돈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은 거 같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네. 그런 거를 사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세가율이 높은 것들 그렇죠. 위주로 실거주용이어도 네, 그걸 사놓으면 네. 뭐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전세 주고 나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래도 내가 안전해지는 네, 거고. 그렇죠.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곳들은 아무래도 이 전세와 매매가 차이가 작다 보니까 네. 만약에 뭐 주변에서 어떤 뭐 매수 수요가 갑자기 생긴다거나 네. 아니면 풍선 효과 같은 그렇죠. 것도 일어나면 네. 여기가 먼저 타겟이 될 맞아요.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투자금 자체가 작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조금 안전하게 조금 그렇죠.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는 그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작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거는 굉장히 말도 안 되고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물건을 잘 볼 줄 알아야 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뭔가 구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의 수도권은 대부분 역세권 아파트는 다 그게 있다는 거죠. 네. 다. 그 수요에 따라 다르지만.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저는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당신한테 유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유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좀 전에 부익나님이 얘기하신 건 반대로 시장이 좋아지고 불꽃이 다시 튀겼을 때도 이런 애들이 좀 더 좋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아마 네. 시청자분들이 이런 궁금함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수도권은 지금 어쨌든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좀 역세권이고 조금 위치 좋고 뭐 이러면은 갭이 많이 벌어져 있죠. 있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갭이 작다라는 거를 이거 좀 안 좋은 건데 네.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이게 약간 흔히 얘기하는 약간 사람들 고정관념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역세권이 좋죠. 네. 근데 반대로 그냥
역에서 멀세권이라 치면은 네. 멀세권은 그럼 안 오르냐? 음. 그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것도 살 수 있고 지하철역에서 먼 것도 살 수 있으면 당연히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거 사는 게 좋죠. 강남도 살 수 있고 저기 뭐 도봉구도 살 수 있으면 네. 당연히 강남 사는 게 좋죠. 그렇죠.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상황에서 만약 예를 들어 역세권이 아니지만 여기서 조금 뭐 마을버스 한번 타고 한 10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내가 살 수 있는 가격대에 전세가도 꽤 또 높다. 네. 그러면은 저는 사셨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아 이건 역세권 아니니까 네. 안 되고 난 네. 전세. 그러면 뭐 살 것도 없죠, 사실.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상승한 상황에서 네, 네.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 이거 지금 상황에서는. 차포 다 뛰면 살 거 네, 없어요. 네, 사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주택보다는 그래도 1주택으로 1주택이 그거를 있어야죠. 좀 사놓으면 하방 안정이 좀 되니까 네.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가격대를 높은 데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다른 채널에서 얘기할 때 막 편집이 돼가지고 잘 안 전해지는 것 같아서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전세가율이 저는 시장의 척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특히 초보자분들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네네. 분위기나 네네. 지금 내가 이 시기면은 집을 사도 되는 시기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왜냐면 일반 사람들이 저나 부익나님처럼 여기 올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세가율 기준으로 시장을 보시다 보면은 기회인지 아닌지 정도 감은 잡으실 수 있다. 근데 좀 부동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역이나 뭐 아파트 연식이나 단지 이런 각각의 단지별로 네. 전세가율 분포가 다 달라요. 히스토리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강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지가 전세가율 70%까지 갔다. 그럼 진짜 걔가 정말 되게 높은 전세가율을 네, 보이고 네. 있는 거고, 뭐 저기 뭐 인천이나 의정부나 네. 이런 데는 전세가율 실제로 100%까지 가는 네, 경우도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고가 시장을 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주택을 마련을 잘해서 그게 뭐 이거 매도하면은 막 한 17억 정도의 매도가 돼. 뭐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네. 그럼 17억 정도 내가 매도가 된다. 그럼 그 위 시장은 대출이 없기 때문에 네. 내가 모아놓은 돈이 딱 그게 전부거든요. 네. 예산이. 근데 그런 데는 전세가율이 낮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그럼 뭐씨 강남은 뭐 다 사면 안 돼? 그게 아니라요. 강남, 송파 이런 좋은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제 지난장을 보니까 2008년도 그 전세가 제일 낮을 때가 강남에 있는 뭐 신축 아파트들, 그러니까 네. 지금으로 치면 10년에서 20년 정도 된 네. 아파트들 보면 전세가가 그때 당시 한 40% 정도가 네. 채 안 됐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것들이 매매가가 빠진 거를 보면은 대형 평수는 좀 많이 빠졌었고요. 네. 대형 평수는 뭐 한 48평, 뭐 50평 이런 것들은 고점 대비 한 30%까지 빠진 것도 있는데 네. 작은 평수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평은 음. 많이 빠지면 20% 정도 네. 빠지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래도 이게 다음 시장이 됐을 때 가격이 이게 네. 엄청 많이 올라가는 폭이 그렇죠. 다른 데랑 비교할 수 없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고가 시장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예산에 맞는 데 중에서 차라리 제일 좋은 데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너무 또 막 그거를 네. 하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고가는 약간 전세 시장의 이거랑은 좀 다르게 가는 좀 것도 다르게 있어요. 가죠. 네. 예, 그러니까, 맞아요.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무조건 물론 사실 강남에도 한 매매 전세 한 2억 안 되게 살 수 있었던 시기가 2년 정도 계속 있었던 아파트들 진짜 많아요. 네. 예. 근데 그리고 그때도 전세가가 결국에는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양상이 되긴 했었지만 그 이후 패턴이 너무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이 실거주로 접근하신다는 개념은 약간 오를까 떨어질까를 단기간에 예측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네. 1년, 2년 뒤에 어떻게 될까 생각하시는 것보다 장기적 거주 만족도가 되게 중요한데 네. 고가 시장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가 이게 겁나가지고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막 갑자기 뒤로 가시거나 네.
이렇게 하진 마시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무주택자인 분들 중에는 네. 내가 이제 실거주용 집을 살려고 그랬더니 솔직히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얘가 사봐야 뭐 크게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데서 불리고 나서 오겠다. 네. 그래서 투자로 접근하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면은 어떻게 보세요? 아, 그쵸. 뭐 그것도 지방으로 막 가서 돈 예. 불리고 오겠다. 너무 좋은 건데 지방 가는 건 전 괜찮다고 봐요. 예. 왜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A가 나요, B가 나요,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맞아요. 항상 그래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A를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B를 가가지고 이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럼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봐봐 A로 가야 돼 이러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A로 갔던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B로 갔어도 됐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부익남님 네. 처음에 투자하실 때 부익남님한테 야 너 미쳤어? 지금 투자하게? 저한테 너 미쳤니? 너 지금 이 상황에 부동산 투자한다고? 네. 되게 재밌는 게 부익남님 처음 투자하실 때도 주변에 하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네. 저도 처음 할 때 있었거든요. 네. 네. 그 사람들이 다 잘 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방에 가서 투자하는 방식이 저는 일단 갈래길에서의 선택으로는 좋은 선택이라고 봐요. 근데 그게 그 선택을 한 것만으로 여러분들 성공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선택만 물어본다고 치면 지방 가서 불려갖고 오는 거 전 좋다고 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가진 돈으로 대출 받아갖고 집은 못 사는데 전세 끼고 집을 사놓을 수는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 그럴 수는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그럼 제가 그래요. 그게 목적이 뭐죠? 실거주입니다. 그게 실거주인가요? 제가 물어봐요. 네. 네, 실거주입니다. 그게 어떻게 실거주죠? 본인이 안 들어가서 사는데? 그렇죠. 라고 물어봐요. 네. 그러면 그분이 자기가 모아서 들어갈 거래요. 근데 지금 본인 돈 3억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그런 데 거의 없지만 매매 11억에 전세 8억인 거 네. 사가지고 3억 집어넣고 밀어넣고 나는 나중에 여기 이거 돈 빼주고 들어가 살겠다. 언젠가 들어가겠다. 언젠가 들어가겠다. 근데 그 언젠가 사이에 만약에 만에 하나 집 빠지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봐요. 저는 이런 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는 실력이라는 게 존재하는 영역이고 부동산도 실력과 경험이라는 게 존재하는 영역인데 이 실력과 경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번 해보는 거거든요. 네. 필수적으로. 네. 네. 이 똑같이 한 번 해본 사람이랑 여러 번 해본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 번 해보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한 번에 털어넣으면 여러 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 결과가 잘못되면 내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당신 자신 없으면 그러니까 지방 가라는 게 왜 안 좋은 데 보내냐가 아니고요. 네. 내가 그거 여러 번 해볼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경험을 쌓을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엄한 데 하면 안 되겠죠. 네. 엄한 데 하면 안 되지만 내가 예를 들면 지방 투자한다 쳤을 때 내가 처음 경험 하나도 없는데 야 이 도시가 된대 하고 거기다가 3억을 뭐 한 7, 8갈래로 나눠가지고 몰빵을 치는 거예요. 큰 도시에.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좀 다녀보고 네. 여기저기 하나는 뭐 부산에도 해보고 네. 하나는 뭐 대구에도 가보고 네. 대전에도 가보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게 알거든요. 네. 잘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애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람인 이상 내 돈을 집어넣으면 복귀를 하거든요. 얘는 이래서 잘 됐구나. 네. 네. 내가 이런 식의 해서 얘가 잘 된 거구나. 얘는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 그러니까 그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 내가 이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결과 나와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 저는 한 번에 따라잡으려고 하면 탈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수도권이 서울이 7년을 올라갔는데 네. 7년 올라간 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이 조급해갖고 이걸 한 번에 따라잡겠다? 근데 한 번에 따라잡으려고 하면은 항상 제가 봤을 때는 탈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어차피 그냥 지금 상황이면 그러니까 늦었다. 내가 늦은 거 딱 인정하고 내가 이 상태에서도 난 부동산 투자 이런 거 어렵다. 내 집만 해야지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내 눈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급지를 낮추는 것밖에 네. 없고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이게 난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그냥 부동산 투자라는 걸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경험할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동의가 되는 게 저도 옛날에 그 여러 지역에 투자를 해놓으니까 장점이 뭐냐면 어떤 지역에서 갑자기 이상 신호가 와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전세가 갑자기 막 흔들흔들해.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한 곳에 몰빵을 했다면 그런 거를 몰랐을 텐데 어디서 뭔가 이상 신호가 오기 때문에 이거 뭐야 갑자기 저기 혹시 무슨 일이 있어야 하면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럼 이게 다른 도시에도 있나? 이걸 막 체크했었거든요. 그렇죠. 아직 없구나. 다행이다. 근데 여기도 뭐 신호가 와. 막 팔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쪼개놓는다는 게 사실 뭐 이게 분산 투자의 개념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너무 쪼개면 또 어렵고 너무 작아진다고 생각하니까 있는 거 그냥 한 번에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빨리 가려고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똘똘한 한 채 되게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똘똘한 한 채를 구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본인이 역량과 경험이 있다면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선택에 집중하니까 나를 안 봐요. 누가 잘 됐다고 하면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똘똘한 한 채가 대세래.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내가 그냥 몰빵 집어넣는 거예요. 있는 거 막 다 땡겨가지고 잘 되면 너무 좋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잘 돼 왔잖아요. 잘 되면 사실 그만한 투자가 없죠. 엄청난 레버리지 쓴 거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근데 뭐 만약에 안 되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 너나이님은 이제 항상 뭐 A와 B 중에 뭐 좀 저평가된 걸 좀 찾으려고 하시는 스타일이시잖아요. 그쵸. 그럼 그런 저평가라는 거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그래도 A, B 둘 중에 얘가 저평가구나라고 좀 선택을 하면 그나마 안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저평가라는 거 뭐 서울 아니면 뭐 수도권 뭐 어떤 뭐 지역이라든지 어떤 뭐 기준 같은 거 몇 개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평가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또 투자자마다 보는 방식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심플하게 얘기하면 가성비인 것 같아요. 가성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성비라는 개념적 설명이 있고 하나는 이제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 건데 그 개념적 설명을 먼저 드리면 그 아까 제가 가성비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 컵을 산다. 그럼 이 컵을 살 때 이 컵에 뭐 예를 들어 뭐 제품 번호가 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쇼핑을 하냐면 네이버 녹색창에 제품 번호를 치고 최저가 해서 가격순 낮은 가격순 정렬을 해서 메뉴에 있는 데를 들어가잖아요. 그건 뭐냐면 같은 품질이라고 했을 때 제일 싼 걸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쇼핑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아파트도 그렇지 않을까? 더군다나 아파트는 이게 쉬워요. 왜냐면 아파트는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거든요. 생긴 게 뭐 진짜 일부 특이한 단지들 옛날에 90년대에 지은 주공 단지들 이런 데만 구조 특이한 거 있고 뭐 3베이, 4베이 빼는 거 그거 다 똑같잖아요. 평수 똑같고 연식 비슷하고 그러면 뭐냐면 걔가 가지고 있는 땅의 위치 말고 건물의 값어치는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맞추는 거죠. 또 맞춰놓는 거죠.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는 물건을 딱 품번을 쳐서 가격이 싼 걸 했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같은 가격대인 거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를 따져본다는 거예요. 부동산. 그렇죠. 개념을 약간 비틀어서. 내 예산은 똑같은데 이걸로 가장 좋은 걸 사겠다는 것도 가성비죠. 그러니까 그 가성비를 따지다 보면은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니 왜 이 돈 주고 이걸 안 사고 저걸 사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거를 수시로 받아요.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 제가 처음 투자했을 때 그 분당하고요. 강서구하고 전 분당이 너무 좋은데 가격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가봤더니 내가 가봤는데 가격이 비슷해서 가봤는데 분당이 훨씬 좋은데 그리고
저는 차 같은 거 좀 많이 보거든요. 네. 주차되어 있는 차가 네. 뭔지. 그게 되게 아파트 그러니까 차가 뭐 외제차 네, 뭐 이런 것들 좋은 본다는 차, 거죠. 좋은 차. 비싼 차. 음. 그런 게 많은 단지나 동네들이 네. 가격이 불이 붙을 때 되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저는 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꼭 유모차하고. 주차장 가보는 거. 아, 그쵸, 유모차하고 그쵸. 예, 예. 자동차하고. 자동차하고.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동네를 가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쓰는 말이나 네. 사람들 옷차림이나 표정이나 그러니까 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무리 봐도 분당이 나 강서구나 서대문보다 좋은 것 같은데 네. 가격이 엄청 비슷하더라고요. 예.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죠. 네. 아, 이런 걸 보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음. 내가 실수요자라면 네. 어떤 선택을 할까?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렇게 해서 싼 거를 판단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평수는요? 평수는 맞추셨어요? 평수 맞춰야죠. 평수는 네, 맞추고. 똑같이 맞추고. 되게 재밌는 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가 분당이 30평대가 네. 5억 5천이 안 됐어요. 네. 네. 전세 막 4억 7천, 네, 8천씩 네, 하고. 뭐 그때 분위기 안 좋았을 네, 때니까. 그때. 그리고 분당 같은 상급지가 오히려 늦게 왔거든요. 네. 16년 되면서 올라갔어요. 네.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삼본이나 부천 이런 데가 외곽에 있는 데가 2013년 정도부터 딱 붙어가지고 전세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려 올라가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상급지가 뻥 터지면 밑으로 갭매우기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난 수도권장은 외곽이 먼저 올라가고 네. 네. 그게 야금야금 올라오다가 네. 강남에서 뻥 터지고 다시 내려간 거죠. 네. 네. 근데 그거 할 때 저는 이제 그 중간에 16년에 거기 임장을 하면서 네. 와 어떻게 분당이랑 강서구 가격이 이렇게 비슷하지? 그때 서대문도 비슷했어요. 서대문, 동대문, 강서구, 네. 분당 이런 데가 비슷한 광진구도, 네. 광장동도 그때 네. 6억이 안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아이러니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똑같은 조건 연식도 맞추고요. 음. 구축, 음. 32평, 음. 매매가 비슷한 거 네. 맞췄는데 광장동 갔다가 중랑구 올라가면은 네. 분위기 진짜 많이 다르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내가 사는 동네가 네. 만약 강서구예요. 네. 근데 나는 여기가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러면 너나이님은 분당이 더 좋다고 생각했던 어떤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아. 그게 단순히 차만은 아니었을 텐데. 네. 뭐 접근성도 있고요. 네. 일자리도 있고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임장을 딱 한 2년만 열심히 다니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건데 그 돈 냄새가 나는 동네들이 있어요. 네. 네.